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이 최근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역 육군소장인 신 전 센터장은 참사 당일 오전 안행부로부터 침몰 관련 소식을 전달받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과정과 이후 최초 보고 시각이 30분 뒤로 조작된 정황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국가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을 거쳐 70여 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참사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그리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인물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실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지난 2000년 BBK 투자 자문에 190억 원을 투자했지만 모두 떼였습니다. 투자금 중 50억 원만 돌려받은 다스는 미국으로 간 BBK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나머지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스는 2009년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임료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대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성격에 대해 뇌물 수사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2009년 12월에 이뤄진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위해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8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대해 평창올림픽 유치에 필요하다며 넉 달 만에 특별 사면했습니다. MB정부 청와대 출신인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강훈 전 법무비서관은 소속 로펌 바른을 그만뒀습니다. 정 전 수석은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 위해 나왔다며 선임계를 낼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정부 감사원장 후보에 올랐던 정 전 수석은 퇴임 후에도 이 전 대통령 주재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강 전 비서관도 청와대를 나온 뒤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전 대통령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처럼 측근 법조인들이 직접 나서는 게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 법조인 출신 측근은 취재진에 대형 로펌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로펌들이 거절하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 측은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커 관련 대비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방송으로만 따지면 나가는 날짜는 설 바로 전날이 되겠죠.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뱃돈을 줄 나이가 되신 우리 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위아래로 세뱃돈을 지출하게 된 게 유명정입니다. 그렇죠. 참 그게 그렇다니까. 나이가 한 40대 50대에는 세뱃돈 주기도 해야 되고 세뱃돈 드리기도 해야 되고. 네. 자, 다음에 세뱃돈 줄 자식은 없죠. 아니, 세뱃돈 드릴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수님한테 저도 세배할게요. 반사. 야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세뱃돈을 줄 때 화동? 트레이 같은 데다가 세뱃돈 들고 와서 누가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세뱃돈을 옆에 이렇게 보조해주는 뭐 그런 역할. 마차님. 안녕하세요. 오늘 한복 입고 온 마차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미디어로 안 봐서 그렇지, 어떻게 세월 특집이라고 그게 한복을 입고 옵니까, 이게? 그러게 고급져요. 아주 고급져요, 예. 특별히 평창올림픽 한국 입장할 때 그 하얀색 한복 그대로 재현해서 입고 왔습니다. 비싸 보이는데? 앉아있기엔 좀 불편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꼭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분이 지금 입고 오신 옷은요, 무릎 나온 추리닝입니다. 알겠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진이라고 할까요? 여파라고 할까요? 이재용 판결과 최순실 판결의 뭔가 언밸런스. 사실 최순실 판결도요, 이재용 판결이 없었다면 이재용 판결이 주는 대비 효과 때문에 최순실 판결은 욕을 별로 안 먹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최순실 판결이 연기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용 선고보다 먼저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뭐 증거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맞아요. 행정 네. 뭐 이유로 연기했다고. 그래서 이재용의 판단 논리를 인용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용 판결이 먼저 나오고 최순실 판결이 나오고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 네. 근데 이게 제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그거죠. 이재용이 준 돈이 이재용한테는 뇌물이 아니고 받은 최순실한테만 뇌물이 되는 그 신기한 36억, 총 72억 중에 36억만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 이재용의 경우에는. 근데 그 나머지 36억은 최순실한테는 뇌물로 인정이 된 거죠. 정유라가 탔던 말 소유권도 삼성이 아니라 최순실한테 있다. 이렇게 최순실 판결에서는 본 거죠. 그런데 K스포츠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기도 했고요. 어쨌건 간에 이재용은 최순실과의 형평성도 있지만 신동빈과의 형평성이 더 굉장히 좀 중요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에 관계된 돈의 성격을 롯데 측에는 뇌물이라고 판결을 했고 삼성 측에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한 오류가 벌어진 사법부 스스로 본인들의 논리적 오류를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청탁이라는 게 롯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그 전체적인 걸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해서 이번에 사법부는 아니 청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건데 사실 롯데의 경우는 연쇄전 입점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필요한 사업권에 대한 사업 기회에 대한 그 요구 내용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탁인 거고 삼성그룹처럼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상속을 위해서는 관여되는 법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세하기 때문에 딱 명시적으로 이 법률 하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청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상황을 봐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주변으로 해서 그 로비를 벌였던 거지. 삼성의 그 정보력이나 그 업무 능력으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일은 다 하할 수 있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딱 하나의 제목을 정해서 부탁한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사실 너무 이것도 무시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짜증나 진짜. 사람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판결에 대해서 정말 주목되는 사안은 물론 2심 판결도 있겠지만 항소심 판결도 있겠지만 정말 주목되는 판결 내용은 박근혜의 선고 판결입니다. 주목되는 내용이.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재판부와 이재용 2심 재판부와 최순실 1심 재판부가 논리가 서로 상충해서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어떤 이런 논리의 일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박근혜한테 적용이 됐을 때 박근혜 재판부에서는 물론 이제 최순실 1심 재판부하고 같은 재판부입니다. 박근혜 재판부도. 그런데 과연 그런 논리적인 부분을 삼성이 준 것은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논리를
쭉 박근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을 할 때 판결 내용에 삼성이 준 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근혜는 삼성이 직접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과연 이번 1심과의 그 부딪히는 논리적인 모습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편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영식 판사는 나쁜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법 감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촘촘하게 이재용을 봐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법조인들마저도 같은 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서 최순실 판결도 너무 가볍게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너무 촛불혁명의 어떤 뜻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혀 받들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 기준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사회적으로 고위급인데다가 돈도 많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벌들이고 정치권이다 이렇게 하는 판사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판결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뭐 그 정도 강요하면은 뭐 받을 수 있지 뭐 줄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가 버리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영식이 나쁜 판사라고 보는 건데, 어쨌건 법은 내가 요구하는 만큼 그것을 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최순실 판결에서 똑같이 이제 이재용이 석방될 때 느꼈던 그 또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게, 다 잘못했어도 삼성은 봐주겠다. 맞습니다. 이게 꼬투리처럼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평소에 뉴스를 찾아보는 일반 시민 정도만 돼도 이재용이 왜 그런 뇌물을 바쳤는지, 지금까지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그 상속을,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굉장히 온갖 꼼수와 불법을 행해왔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다. 지 재산으로 아버지한테 지 재산 받는 게 뭐 대수냐.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원은 누구 겁니까? 삼성 거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표현도 봤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비선 실세잖아요. 네. 정식 라인에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정권의 실세였다, 뭐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비선 실세는 최순실이 아니고 이재용이었던 거죠. 네. 박근혜 위에 최순실이 있고 최순실 위에 이재용이 있다. 그러니까 비선 실세 위에 삼선 실세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그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의 뿌리는 굉장히 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그 정경유착이 뿌리 깊어진 게 박정희 때부터 깊어졌죠. 대기업을 살리는 경제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서부터 심해지고, 이게 전두환 때 더 심해지고 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은 삼성이고 현대고 대한민국의 재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사법부한테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이 걱정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요, 이 뇌물죄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뇌물죄가 형성되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고 뇌물을 준 사람의 이익을 볼 수 있다거나 봤다라고 하면 무조건 뇌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익의 범위에는 돈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자본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익까지도 이익이라고 봐줘요.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물이라는 거는 돈이 얼마가 오고 가서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용이 편법 승계를 받고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그 지배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것은 당연히 뇌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에게 최순실을 통해서건 직접적이건 부탁을 받아서건 강요에 의해서건 결과적으로 이재용이 그만큼의 이익을 봤다라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돈이 갔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가든 10억이 가든 100억이 가든 명백하게 이재용에게는 이익이 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뇌물죄에서는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반 뇌물죄에서는 돈 줬어, 이익 왔어,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규제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물론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증거성을. 이래서 이게 이재용이 이익을 본 거야? 구체적인 증거를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가 본인들의 양심을 저 개울가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돈과 명예 하나만을 보고 재판을 하는 형국과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과연 이 정도로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에 어찌됐든 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려고 애쓰는 판사님들이 계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에서 얼마만큼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법부는 한번 심각하게 짚고 지나가야 돼요. 또 예전에 박근혜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또 정반대로 같은 법을 들이대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를 그렇게 처벌했던 그 기준으로 이재용도 최순실도 이렇게 다 처벌을 하는 거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부정 출발 뭐 해가지고 나왔던 그 선수 한 명 있었죠. 우리가 보기엔 부정 출발 같은 게 반칙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과정의 공정성,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거 캐치플레이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법은 공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기엔 좀 부당하지만 야권 인사나 여권 인사나 권력이 있건 없건 거의 똑같이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은 법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문제예요. 그렇죠. 법의 문제라고. 법의 문제죠. 예. 근데 이거 법을 적용하며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가 나고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자 일단 좀 우리도 촘촘하게 한번 잠깐만 봐봐요. 최순실한테 구형했던 게 검찰은 징역 25년, 네. 벌금 1,185억, 추징금은 77억 9,73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징역은 5년 깎였는데 벌금이 180억으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았나? 그러니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논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자유형, 이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 그 징역 20년형과 더불어서 돈으로도 징치를 하는 거거든요. 벌금형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실제적으로 돈이 그만큼 수익이 들어간 게 적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벌금형을 내리는 겁니다. 추징금도 사실 그렇고 추징금이라는 거는 뇌물죄에서는요 무조건 따라 들어가요. 이 뇌물죄가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해서 저 사람이 뇌물을 그 받은 돈을 안 쓰고 있다 돌려주잖아요. 그래도 추징금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벌금형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벌금을 안 내서 노역형을 사는 사람은 그 벌금을 일수로 계산해서 노역형을 사는 게 최대 3년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을 쳐도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은 안 된다. 이 사람이 만약에 300억의 벌금을 그 노역형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300억이라고 하더라도 3년이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죠? 100억이 되는 거죠. 깔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3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몇백 년, 몇천 년 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법으로서 벌금형을 이렇게 규제를 한 3년이라고 규제한 거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징역형이나 이 인신 자유를 구속하는 형을 명확하게 내리려는 거거든요. 명종님 설명을 들어보면 법이 참 자세하고 꼼꼼하게 돼 있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불합리하죠. 왜 판사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냐 이거죠. 그 호통 판사로 유명한 판사님 있잖아요. 전종호 판사님. 최순실이 아무리 땡깡을 놓고 막 해도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걸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징금 72억 이게 당시 인정받은 72억의 뭐 이자가 붙어 있는 그 금액인가요? 아니요, 그냥 추징금은 당신이 뇌물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놔라고 얘기하는 게 추징금이고요. 벌금형은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유기징역이건 무기징역이 징역형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 흔히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나 한 100억 주고 한 10년 살려면 살겠어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벌금이에요. 그렇지, 돈까지. 예,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장치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그 벌금형이 너무 작죠. 20년도 살고 벌금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최순실이
뇌물로 판단된 돈이 7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추징금과 연계가 있는 것이 맞고요. 73억 원인데 이거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72억 9,427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인 거고요. 예. 언제까지 그걸 돈을 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흔하게 민사 같은 경우에도 나 돈 없다고 배째면은 받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감옥에 있고 나 돈 없어 이렇게 배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품성상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기간을 정해줍니다. 추징금 대표로 유명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인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추징금을 거의 20%나 갚았나? 뭐 이런 느낌이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찾아낸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 그래서 그냥 집행하면 돼요. 어떤 특정 기간까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된 거. 그래서 그 전에 동결을 시켜놓죠. 처분을 못하게. 자, 어쨌든 벌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거 좀 안타깝고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황제 노역을 하면 법적으로 하루에 1억씩까지 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1억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난 겨울을 정권 교체 후에 지난 겨울을 지나가면서 바뀐 모습이 있어요. 황제 노역 논란이 워낙 심해지니까 1인당 노역 최하한 선을 1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재용이든 최순실이든 누구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리적인 거라고 봐야죠. 아마 근데 그게 법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그렇죠. 일용직 막노동자냐, 고액의 대기업 다니었던 자냐, 대기업 회장으로 있으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산정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당되는 부과금은 나는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루에 1억씩을 까냐고. 벌금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노역형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범칙금을 끊을 때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매기고 서민들한테는 적게 매긴단 말입니다. 신호위반, 이재용이 신호위반했으면 100억, 내가 신호위반했으면 5만 원 이렇게 매긴단 말이에요. 유럽은. 그러니까 그 범칙금을 매기는 기준이 연봉의 몇 %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벌금형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인 대가인 벌금형을 내렸는데 과연 그거를 그 사람의 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나는 안 맞다고 본다는 거죠. 또 만약에 노역형을 시키려면은 진짜 광산 그 탄광 같은 데 보내가지고 제대로 된 노동을 시켜야지 교도소 안에서 깨작깨작 하는 하루 8시간 보내는 그걸로 노역형을 대체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재벌들의 노역형은 앞으로는 아오지로 보내는 그래서 빨리 통일을 해가지고 아오지 탄광으로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는 어떻게 될까요? 공모관계에 있어서의 주범은 박근혜로 본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최소 30년에서 무기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순실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재판부가 적당한 선에서 욕 안 먹을 만한 선에서 깎아주고 욕 안 먹을 만한 선에서 최순실을 징역 20년형을 때리면서 삼성 쪽으로는 살짝 이게 같은 동조 노선을 피는 요 정도까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안종범이에요. 안종범이 검사가 6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6년 선고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공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이게 붙었거든요. 청렴해야 되고 업무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되고 사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될 공직을 이용해서 뒤에 뇌물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 파탄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재판부가.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은 25년 했지만 박근혜는 사실은 주범이잖아요. 주범 더하기 공직자란 말이거든요. 공무원이거든요. 주범 더하기 공무원이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만큼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제가 보기엔 검사 측에서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사형 구형은 못할 것 같고요. 우리도 바라지는 않고
무기징역 구형을 하게 될 거고 사법부도 아마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무기징역 말고 그냥 50년 때리면 안 돼요? 무기징역 그래. 싫은데? 무기징역 좀 불안해. 그 무기징역은 언제든지 사면이 될 것 같고 네. 사면 없는 정신형. 대한민국에 아직 사면 없는 그러니까. 정신형은 없어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있어요. 감형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죄수가 성실하게 그 뭐라 그러죠 요즘 그 모범수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시면 감형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과 사형은 한계가 있어요. 감형해주는 한계가. 얼마만큼까지 감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정치인들 감형이라는 거면 그냥 사면, 복권 이 정도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법대로 하면 사면 복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면을 해줄 수도 없고 유기징역으로 했을 때 형량이 깎이는 것과 감형해줄 때 무기징역이었을 때 깎이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느 게 더 길어요? 더 긴 무기가 더 길죠, 당연히. 그래요? 그럼 무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사형이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은 반대. 일단 무기. 사형은 좀 바로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박근혜가 원래 유영아와 세운 전략은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유영아가 박근혜 최측근이라고 해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그냥 재판을 받으면 뭐 한 2, 3년에 살고 나오지 가볍게. 한숨 잔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뭐 생활하는 게 뭐 힘들어서 살고 왔으니까 쉰다 생각하고 정봉주 의원처럼 막 1년 살면서 몸도 만들고 그런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최소 20년, 30년 나오게 생겼거든요, 최소.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정식 재판을 받아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땡깡. 국민적인 부음을 만들어서 불쌍한 코스프레를 해서 나는 사면 받겠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들이 노리는 시나리오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 동정 여론은 계속 있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걔네들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하는 일은 없죠.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2, 3년 안에 사면을 받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기대치. 뭐 음모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소한 박근혜가 7년 정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래도 박근혜가 이제 70이 한참 넘고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나 군대 30개월 딱 나왔거든요. 전방 입소도 안 해가지고 혜택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애들 제대 빨리 할 때 좀 열받았는데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면은 하루가 1년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진 돈으로 온갖 허사를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인생을 즐기고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겨우 해봐야 이제 우리 군대 갔을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치금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그거 안 가봐서 모르고요. 닭다리도 먹을 수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을 때 짬밥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PX 가가지고 반찬 뭐 볶음 고추장. 그치. 짭짤한 거 먹고 사 먹고 그랬는데 그 가진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그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건 박근혜는 한 7년 정도 기다리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시켜야 되는 순간인데 이렇게 아무리 땡깡 부려봐야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합니다. 박근혜 씨에게. 재판도 안 나오고 국선 변호인이 얼개설계하면 국선 변호인이 박근혜 편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중형 맞았다. 이런 논리를 분명히 들이댈 겁니다. 다음 달에 이제 박근혜 선고가 나오면은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순실도 그렇고 안종범도 그렇고 자기가 반성하지 않아. 계속 반성하지 않아요. 막 이상한 말 내뱉고 있잖아요. 음모, 기획설. 그런 거예요. 정권을 바꾸려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관계나 시스템을 지들끼리 관계를 그냥 음모로 그냥 몰아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은 제일 경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국민적으로 감옥에서 반성도 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발포명령했는데 정말 역사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한 20년 정도 살아서 몸이 너무 쇠약해서 정말 죽을 날을 받아놓을 때 국민들이 생각해 볼까 할 때 논란이나 일어날 정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뭐 잠깐 백담 사가고 감옥 잠깐 들어가 있다가 사면 받아가지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반성이라는 거예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궁극적으로 반성했을 때 그리고 한 최소한 2, 30년쯤은 살았을 때 그때 사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예요. 그렇죠. 통일이 되면 뭐 그 정도 한 20년, 30년 지나서 통일이 되면 통일 기념 사면 정도는 해줄 용의는 좀 있어요.
30년 정도 살고. 아, 그 멋있네요. 통일기념 사면. 네. 말만 들어도 멋있다. 그 최순실이 이제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호송차에 타는데요. 정말로 넋이 나가 보이더만. 어떤 기대를 했을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은 당하고 보면 훨씬 더 크잖아요.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막상 다치고 보면 생각보다 별로인 거고, 안 좋을 거라, 이 정도 안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막상 닥쳐보면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거. 혹시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장님이 나의 죄를 너무나 잘 봐주시어. 이런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재용을 이쁘게 봐줬듯이 나를 그렇게 또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거요? 바로 그거야. 이재용도 저렇게 나갔는데. 네, 나도 이재용만큼 돈 많은데. 혹시나 나도 그렇게 감형해줘서 집행유예로 내보내주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상상하겠네요. 아, 그러면 판사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저렇게 판결을 했구나. 내가 이재용보다 네.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나온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내가 이재용만큼 재산이 없음을 한탄하노라 이거 아니야. 아, 그거는 롯데의 경우고, 롯데는 그 짤도 그런 거고. 돌았어요. 예. 그 짤도. 그러니까 이하 작가가 오늘의 풍자일기에 쓴 건데, 이재용을 바라보면서 최순실이 막 악다구니를 쓰는 그림 위에 유전무죄, 무죄 이렇게 써놨었어요. 최순실도 그렇고 신격호까지는 무전. 삼성 빼고는 다 무전이야. 그 우리는 뭔지예요 그럼? 그 재판을 받아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재판정에서 선고 공판이 내릴 때 판사가 선고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쫙 낭독을 하잖아요. 이번에 2시간이 넘게 걸렸잖아요. 2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최순실 선고 공판이.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쫙 얘기하죠. 그다음에 법리를. 그다음에 안종범 이야기하고, 다음에 신동빈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 걸렸는데 자기가 판사가 선고를 내리게 된 법리에 대한 논리적인 것을 앞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선고 공판을 하는 데는 1분 1초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에 피가 마른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미 최순실은 2시간 반 동안 피가 말라서 탈진 상태. 판사는 최순실을 완전히 배터리를 방전시켜버린 효과를 내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할 때도 보면은 앞에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예. 짜증나 죽겠어. 우리는 이제 2알씩 이런 걸로 하자고. 그렇지. 일단 결론 내려놓고. 그 와중에 최순실 측이 항소를 했습니다. 오늘자로. 항소 이유를 보면 재밌어요. 항소 이유가 법리를 오해했다. 재판부가. 재판부가요? 네. 자기가 오해한 게 아니고? 네.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을 오인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잘못 믿었고 그리고 자기한테 내려진 20년형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9년 정도 해주죠, 그러면. 아니, 한 25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적다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그렇지. 내가 박근혜보다 더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아마 그래서 항소심 가면 25년형으로 확정될 것 같고요. 대법원 가면은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음.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법원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처절하게 하면 최소 10년짜리가 있잖아요. 반으로 깎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그런 차원에서 삼성 생각하면 너무 열받죠, 진짜. 법원이 이제 사람 진짜 무식쟁이로 보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봐왔던 장량감경.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깎아줄 수 있어요. 장량감경이 말이 좋아서 장량이지 내 맘대로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한 정상 참작 반성을 하느냐 뭐 이런 건데 반성하는 기운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전략인데 변호사가 반성을 하게 되면 뭐가 뒤에 남냐면은 자기 범죄를 인정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든지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반성을 안 하고. 근데 국민적 감정과 그렇게 해서 겪은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자기네 기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재벌들 불러다가 후원금도 내게 하고 별짓거리 다 한다고 생각했던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정경유착이 80년대, 70년대 그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사실 다 뇌물이거든요.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표현인 거지만 법적으로는 뇌물 이런 게 해당된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었어. 국민적 법감정이 있어. 예전의 관행대로 해왔습니다만 정경유착을 넘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서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와주면요. 가볍게 정리가 돼요.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범죄를 저지른 특히 위정자 등의 어떻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를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 상당히 많은 시대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자기들 지지자에 의해서 어그로 끌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혼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정말 더 나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나는 정말 얘들 왜 이러나 싶은 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어요. 재판부가 정말 잘 판결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이 개새끼. 어디서 나라다운 나라를 주둥아리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재용 판결을 놓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을 하고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이 방금 그 장제원의 개소리만 보면 자기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척해.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었던 이런 사건을 처음 보는 낯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 당의 사실상의 존재였잖아요. 사실상의 존재. 그렇죠. 그래서 공천까지도 친박으로 전횡을 휘둘렀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김기춘이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고 움직였다는 증거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개 XX는 이런 거지. 박근혜가 탄핵당하니까 바른정당 만들어서 턱끼고 33명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또 불리해지니까 다시 복당하고 요 개지랄들을 했던 그러니까 복당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큰 간판이 필요하니까 복당한 거지.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제 구형을 보고 아까도 이야기가 좀 더 나왔습니다만 박근혜에겐 중형이 불가피하고 근데 이제 이런 논리들도 있어요. 뭐 다른 방송에 또 그래야 다루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이재용 판결과 최순실 판결과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판결을 대략 예상해 보면 그거 핵심은 이제 다 지우고 박근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최순실이랑 공범과 함께 재벌들을 찍어 누르니 어떡하냐? 여기 이제 이재용에 대한 논리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어차피 이재용이 그 박근혜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았더라도 삼성이 망할 일은 없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예. 이재용은 달랐단 말이에요. 승계 작업에 있어가지고 지분 문제, 국민연금.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활 속에서 삼성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삼성 불매 운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일 뿐이에요. 삼성을 망하게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용은 삼성그룹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개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그룹이라는 도구를 선택한 그 일가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기업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우리가 보호할 수만 있다면 계속 그 브랜드를 활용해 나가고 국가적 브랜드로 키워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삼성이 기업으로서 훌륭한 것과 이재용이 자기의 개인 재산을 삼성이라는 기업을 활용해서 탈세하고 불법적으로 승계하고 상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법을, 사회적인 규칙들을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전부 다 이 나라 자체를 자기들 발 아래 놓고 움직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요번에 롯데 이렇게 그 신동빈이 구속되니까 기업들이 위축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시민사회나 우리들이 기업을 적대시하거나 기업을 싫어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 일가를 정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서 지금까지 계속 싸워오는 거지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를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기업 집단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돈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받지 않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징치하자는 거고 그 기업 집단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그 총수 일가 야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총수 일가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 삼성을 분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폐해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삼성만 나오면 롯데만 나오면 현대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이 재벌 그룹들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나오거나 중간에 동향에 대한 뉴스를 전할 때는 항상 그 얘기가 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기업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 이 기업에 먹여 살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기업이 그래서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딴 식의 논리밖에 세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어디를 이용해서 퍼지냐면 예전에는 조중동을 이용해서 퍼졌거든요.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항상 그 깃발을 들었는데 요즘은 경제신문으로 옮겨갔어요. 경제신문들이 계속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최순실의 혐의가 20개 가운데서 박근혜와 교집합인 공범관계가 13개예요. 그중에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를 제외하고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근데 박근혜만의 죄가 있어요, 또. 최순실과 겹치지 않는, 누가 더 이제 창의적 범죄를 했느냐 이런 건데. 자, 그거 법원을 한 무대기로 본다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범 관계인 법의 판단은 사실상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확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범을 관계를 받고 유죄를 확정했으니까. 박근혜의 그 창의적 범죄, 크리에이티브한 범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획 및 집행 지시는 직권남용 및 강요.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 이것도 직권남용 및 강요고요. 세 번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이것도 직권남용 및 강요고요. 네 번째,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이것은 강요 미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 씨 상대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우리가 대충 때려도 사실상 최순실은 지금 23년 맞은 거거든요. 다른 혐의에 있어 유죄를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합쳐가지고 박근혜는 지금 최순실 20 플러스 이렇게 합쳐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형이 나올 거라고 보면 최소 25년에서 그 이상. 최대 50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에는 30년까지 돼 있고요. 징역형이 30년까지 돼 있고 5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무서운 게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이에요. 어느 시점까지 저렇게 빡빡 나는 잘못이 없어를 우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만약에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 뭐 제 생각대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판이 또 있잖아요. 이번 사건 말고 또 추가된 혐의가 또 하나 있어서 재판이 열릴 거거든요. 국정원 특활비 유용 문제. 아, 그러네. 그거 또 남았어요, 재판이.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 또 무기징역 더하기 몇 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박근혜의 범죄 개수가 한 100개쯤 되면 대략 이명박의 범죄 개수는 대략 세어보니까 한 500개쯤 되더만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었던 게 드러나고 짧게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씨가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제가 트위터 등을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내가 박근혜라면 아버지의 죄, 아버지가 국민들께 행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을 대신 사죄하면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정치권에 나왔으면 자기 자신의 무리들, 유신, 보수 수구정당 이런 무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힘약한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박정희 왕조의 박근혜 공주가 됐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앙받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타고난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망하는 거고요. 네, 미팅의 추억 김일희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미팅 하면은 나오는 게 이제 뭐 그 여자분, 그러니까 남자니까 저는 여자분과 또 미팅을 떠오르는데 일단은 뭐 그거랑 뭐 연예인들도 처음 봤을 때도 미팅이 있고 그러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또 주제랑 또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또 미팅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돌잔치를 갔단 말이에요. 사회 보러요? 아니요, 그냥 참석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 보러 오신 분이 이제 서경석 선배님이 딱 그 MC로 오신 거예요. 돌잔치 공무원 합격은 그거 있잖아요. 서경석 뭐 하자 화살코 촉촉촉 이거 있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성대모사에서 항상 또 주인공으로 많이 따라하는데 후배들이. 근데 돌잔치에 서경석 씨 정도 부르려면 꽤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인인가? 신랑하고 지인이에요. 아.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서경 선배님 그때 봤었고 또 돌잔치 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딱 있다가 저는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 있고 선배님이 이제 진행을 막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박수 소리가 커요. 사실은 보통 사람에게 깨작가작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소리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막 쳤더니 박수. 저기 맨 뒤에 선물 드리고 나오시라고 저를 딱 가리키면서 저기 안경 끼시고 나오시라고 해서 했더니 가까이 가니까 야 너 후배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배님 선물도 하나 줘도 되는데 2개를 이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딱 앉았다가 선배님 이제 사회가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후배 저기 이제 제 후배 2명도 있었거든요. 이제 선배님 끝났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누굽니다는 안 했어요. 저희 SBS 후배들입니다. 하고 나서 선배님 그래 하면서 그래 애들은 2명 더 있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그래 하다가 그래 1위야. 근데 나는 내 이름을 아는 줄 몰랐거든요. 와, 감동이었겠다. 이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유재석 선배님한테도 한번 테스트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아시죠? 내 이름 기억 못 해가지고 올해 가야 80세까지 한다고 내가 그때 악담을 했는데 서경석 선배님은 한 100세까지 쭉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근데 개그맨 사회는 그러면 각기 다른 방송국이어도 다 선후배 사이인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는 그래도 다 아무리 방송국이 달라도 그러니까 저보다 데뷔 연도가 빠르거나 그러면 다 선배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워낙에 유명한 선배님과 알고 있는데 그 선배님이 나랑 같이 뭐 프로그램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다거든요. 후배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MBC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KBS 많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1위야 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재석 선배님의 그 아픔이 아직 남아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서울대 나오는 게 뭔가 다르구나. 역시 저런 암기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합격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재석 선배님 그런 광고 안 하잖아요. 뭔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광고는 역시 서경석 선배님이 최고다라는 거를. 근데 슬픈 현실은 광고 단가는 유재석 씨가 훨씬 더 더 셀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 교육 관련된 이미지는 세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그때 기분이 좀 좋았어요. 옆에 2 친구는 이름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또 주말에 있었던 미팅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이번 주말이요? 그렇죠. 얼마 안 된 거. 며칠 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주제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 얘기 해도 되겠다. 이것도 미팅이니까. 만남이니까. 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만한 게 이제 그 여성분과의 이제 미팅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처음에 했던 미팅이 좀 기억이 나요.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어. 첫 미팅이니까. 대학교 다닐 때인데 첫 미팅이니까 기대를 많이 한 게 그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소지품 꺼내가지고 그렇죠. 뭘 꺼내야 되지? 막 이런 것도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열쇠고리 낸다는 애들도 있었고 또 과감한 애들은 무슨 담배를 올리는 애들도 있고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대학교 친구 한 명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저를 주선한 친구가 자기 고향에 있는 형도 한 명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3 미팅인데 고향에 있는 형이래요. 한 살 형이래요. 그 친구가 이제 강화도 사는 친구였는데 일단 남자들끼리 먼저 모였어요. 30분 전에 커피숍에서 딱 모였어요. 근데 저희는 대학생이니까 이제 순수하게 안 그래도 순수한데 지금 더 순수하게 입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오고 그 친구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 그 당시에 약간 좀 껄렁껄렁하신 분들이 약간 그 검정색 기지바지에 골프 바지. 네, 기지바지 골프 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골프 바지에 하얀색 티셔츠를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금목걸이를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바트로 아시죠? 너무 전형적인데. 그러니까 그 복장에 머리도 되게 짧은 머리로 왔어요. 근데 등치는 크지 않았어. 좀 왜소했었어. 저보다도 왜소한 사람인데 딱 왔어요. 왔고 막 처음 만난 거죠. 저는 처음 만났잖아요. 중간에는 아는 사이지만 처음 만났는데 막 좀 얘기하다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저한테 처음 만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서로 미팅하러 온 자리에서 그러세요 하면서 얘기를 또 한참 듣고 이 사람 특이하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왔어요. 여자분들 3명 딱 앉았는데 딱 봤을 때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또 건강미가 넘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싸움 잘한다고 했던 그분이 이제 여자분들하고 또 무슨 얘기할지도 궁금하잖아요. 예. 좀 많이 돌아봤으니까 저분이 좀 얘기 잘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분들한테도 또 자기 싸움 잘한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싸움 잘한다는 얘기를 미팅한 여자분들한테도 막 하니까 여자분들도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뭐 얘기가 좀 되다가 이제 노래방을 갔었어. 노래방 갔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굳이 그런 데서는 사실 힘든 노래를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래를 스타트를 끌었던 노래가 뭐냐면 그 블랙홀 노래예요. 깊은 밤에서 전고. 엄청 소리 엄청 그거 소리 지르고 이거 못하는 사람이 부르면은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못하는 사람이 부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짜증이 나요. 그렇지? 너무 귀가 아파가지고. 까맣게 흐르는 깊은 이 노래잖아요. 네. 딱 부르고 나서 그래도 완전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했다 박수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노래를 막 한 거 하고 있는데 내가 노래한 노래를 안 듣고 또 여자분하고 또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간주 나올 때 들어봤더니 계속 싸움 얘기를 하고 노래방에서 내가 언제 뭐 몇 대 몇이랑 싸웠는데 이런 아니 이야기. 또 노래방에서 옛날에 싸웠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고 미팅이 이제 끝이 났는데 다 안 됐어요. 셋 다 안 됐어요. 셋 다 안 됐고 그냥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요거 정보만 얻고서는 술집에 갔을 때 싸우고 노래방 갔을 때 싸우고 그분 얘기 듣고 나서는 그냥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났던 첫 미팅은 그렇게 끝났어요. 의미가 좀 없어 저한테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예전부터도 그랬거든요. 나보다 한 3살, 4살 정도 이렇게 어린 사람이 좀 나랑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친구를 만나본 게 아니라 네.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니까 만났죠. 생각을 하니까 만났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동갑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제 연상을 만난 적이 없어요. 거의 저보다 항상 늘 어렸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가졌으니까 여동생도 없고 하니까 여동생 있으면 낫겠다 생각했는데 연상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생각이 없었는데 제 MC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연상하고 결혼을 했어요. 갖고 그 친구보다 2살 연상인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봤는데 연상인지를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2살이면 연상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보다 어려 보이는데, 형, 사실 연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연상도, 나이가 있어도, 여자분들은 자기 관리하는 것 따라서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연상도 만나도 괜찮겠다. 그래갖고 이제 누가 이제 소개팅을 해줄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를 물어봤어요. 했더니, 형, 나이가 형하고 동갑이에요. 그래, 뭐 연상도 만나려고 했는데 동갑도 괜찮지. 하고서 이제 부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딱 거기를 갔어요. 여자분이 소개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찾는 사람이 안 보이고 저기 테이블에 웬 아주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왜냐면 저도 그때 할 때가 37, 8대였으니까 웬 아주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저분인가 혹시? 혼자 계신 분은 저분밖에 없어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오셨나요? 그때 왔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 혹시 오늘 뭐 소개팅하러 오셨나요? 맞대는 거여서 앉았죠.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4살 밑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게 안 되겠다. 이거 특이한 케이스다, 걔는. 특이한 케이스.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야. 네. 근데 정말 그 생각한 것보다 그 또래보다 더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소개팅을 안 했고, 그러니까 미팅은 그때 한번 했던 거 이후로는 몇 번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개팅을 많이 했었었는데, 소개팅에서는 한 반 정도는 잘 되고 반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경험상 보니까 이제 근데 요건 알죠. 이제 예전에는 소개팅 딱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하고 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처 물어보고 해갖고 이제 연락하면 답장이 안 오고 답장이 오고 돈만 쓰고 끝난 거야. 돈만 쓰고 끝난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전략을 바꾼 게 좀 내가 얘기할 잘 웃어주는 사람. 네. 잘 웃어주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연락이 잘 되는 거고 가장 또 결정적인 거는 이거였었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뭐냐면 상대방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안경 벗는 걸 싫어해. 눈이 작으니까. 근데 여자분이 잠깐 안경 좀 벗어주세요. 안경 닦아드릴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알이 없는데? 그때는 알이 있을 때요. 망설였죠. 잠깐 망설여. 이거를 벗는 순간 이게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 왜 안경을 닦아준다 그러니까 그러지? 안경을 닦아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이하네요. 뭐가 좀 더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안경을 과감하게 승부수 띄웠죠. 자, 안경을 줬습니다. 근데 딱 눈을 떴잖아요. 원래 공연장이었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제 작은 눈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닦아서 줬어요. 근데 그 친구랑 잘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는 그래도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뚫려 있어. 그래도 뚫려 있어. 막힌 게 아니었구만. 아픔 보여? 하면서 열린 것 같아. 그래서 됐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 이제 소개팅 이런 거 해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무슨 모나리자 그림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저보다 먼저 계산하는 여성의 뒷모습입니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사진이 없어요. 그거가 팁을 하나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이제 물건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팅.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종편 방송을 엄청 보세요. 특히 건강 관련된 게 많거든요. 네.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갖고 종편 방송을 보시면서 건강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 늦게까지 보셔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시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봐요. 정보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살 쪄갖고 고민이 많으니까 지금 제일 많이 찐 것 같아요. 옛날보다 지금 이제 75kg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딱 보다가. 저도 다이어트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운동도 해보고, 운동해서 10kg 빼본 적도 있고, 다시 요요 와가지고, 돌아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들도, 쉐이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어머님 TV 보다가, 귀리 다이어트가 좋다는 거예요. 귀리가 뭐예요? 귀리 잘 모르시죠? 곡물. 역시 귀농일기. 예. 저희가 흰쌀에다가 귀리를 지금 섞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 슈퍼푸드라 그래가지고 먹는데. 키노아 이런 거예요? 키노아 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길쭉한데, 그게 현미는 이제 조금 덜 익으거나 이제 밥 바로 한 다음에 먹으면 좀 꺼끌꺼끌 하잖아요. 근데 귀리는 그렇지는 않고 좀 찰지고 먹을만 해요. 그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좀 섞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거를 딱 보시고 나서 귀리 다이어트를 해봐라 이리야 하고 어머니가 또 계속 한 두세 번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어머나 먹을게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이제 사오셨어요. 귀리를 사갖고 믹서기에다 한번 딱 갈아놨고 분말가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먹냐면 우유를 머그컵에 한 3분의 2 정도를 따라서 그걸로 이제 믹서기에 넣어요. 넣고 그다음에 두부를 4분의 1모를 또 믹서기에 넣어. 두 개를 갈아요. 우유랑 두부를. 금방 갈려요. 갈려서 그걸 다시 컵으로 따라요. 컵에 따라서 그 컵에다가 아까 그 귀리 가루를 넣고 저어서 먹는 거예요. 생귀리인 거예요? 생귀리. 네. 그걸 가서 딱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우유에서부터 에러가 딱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왜 우유를 먹어?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약간 두유 같아요. 두부랑 같이 넣으니까. 두유 되네. 네. 거기다가 맞아요. 그죠? 두유 없을 때는 두부 갈아서 먹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 미숫가루 같이 또 귀리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해갖고 다른 거랑 좀 다르게 포만감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껍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에만 딱 먹고 점심은 자유식하면 살이 빠진다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진짜 이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혹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끼를 그걸로 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 저녁을 먹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먹고 갔는데 별로 밥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점심에 삼겹살 먹고. 점심에는 3인분. 그래서 그렇게 먹어도 지방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귀리하고의 만남이 과연 이제 올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올해 살을 좀 빼야 되거든요. 딱 라임이 맞아서 딱 뭔가 맞을 것 같네요. 그쵸. 귀농 스토리, 귀두 스토리, 귀리 막 이렇게. 예. 저희 어머님 별명이 이제 귀리 부인. 귀리 부인 되셨어요. 이걸 성공시키면 바로 프랜차이즈로 그냥 귀리 부인 해가지고 괜찮다. 해갖고 그냥 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귀리 쉐이크. 귀리 쉐이크로 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저와의 만남 중에서 가장 그리운 만남이 예전에 다 10kg 빼가지고 몸에 약간 근육 나고 약간 배도 약간 왕자가 보일 듯 말 듯 했을 때 그때 그 몸을 봤을 때 저의 자신감 거기다가 약간 그때는 태닝도 살짝 한단 말이에요. 약간 구릿빛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습과 다시 좀 미팅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몸매를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몸에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귀리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월 12일 그때 공개 방송하잖아요. 그때까지 몸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야, 그때 만들어서 딱 제가 또 귀리 또 홍보대사로 귀리 기억대리 벌써 광고도 만들었어요. 광고도. 좋죠. 광고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시그널 다 해놨습니다. 이거 지금 괜찮죠? 좋아요. 네. 노래 괜찮네요. 귀리야 어머니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귀리. 아이고 이것도 다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사실은 이제 제일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매년 보면 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과의 또 미팅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미팅을 올해도 좀 기대가 많이 돼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의 또 만남에 있을까 그리고 또 소개팅이 생길지 또 어떤 또 좋은 여성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떠나서 이 미팅에 대한 그 기대감은 항상 늘 좋은 것 같아요. 저의 미팅의 추억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귀리 부인 좋네요. 귀리 부인 괜찮아요. 귀리만 생각나네요. 귀리 부인 괜찮고 아까 전에 앞에도 좀 괜찮았던 거 얘기 있어. 서경수 선배님 내 이름 기억했다라는 거. 그거 좋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김미리 씨랑 소개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력서 지참하셔서 캐천 코리아 코리아 골뱅이 이렇게 또 활용이 되나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날도 약간 이런 미팅 사이트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 강남을 가니까 그 가연이라는 그 소개팅 사이트 있잖아요. 건물이 있어요. 맞아, 건물이 있어요. 그런 게 깜짝 있어요? 놀랐어요. 아니 소개팅 사이트는 이렇게 건물까지 질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냐면 새날에서 하는 미팅 프로그램은 진보 있는 분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정치 문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거 나중에 요즘에 많이 싸워요.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면 푸나님이 중계해 주십니다. 그렇죠. 방송으로. 그럼요.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무슨 뭐 종교가 뭐야 이런 거 물어보고 미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보야 보수야 물어보고 미팅도 하시고 너는 무슨 방송 듣니? 그렇지. 돌려서 얘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